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생제 복용을 최대한 조심하고 항생제의 복용 규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내 몸이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몸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3분 약사 노약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인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항생제 내성이란 무엇이냐? 항생제와 세균의 입장에 있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용어를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항생제의 자극으로 인해서 세균이 그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성을 갖도록 진화하는 과정, 그게 바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항생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항성을 갖는 세균으로 인해서 이 항생제가 잘 안 듣게 내는 과정,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고 바로 항생제의 내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항생제에 대해서 이 세균이 내성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항생제에 있어서 내성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생제 입장에서 내성균이 만들어지면은 잘 안 듣게 되니까 이 A라는 항생제의 2세대 모델, 3세대 모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성균을 잡는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항생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백신을 만들죠. 백신 프로그램을.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성균의 발생을 활발하게 자극하는 게 바로 항생제의 오남용이라는 것이죠. 전편 영상에서처럼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다 보면은 세균의 진화를 활발하게 촉진을 해서 결국은 내성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치 감기 환자, 세균 감염 감기 환자에게 일주일치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는데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며칠간 복용하고 끊어버리게 되면 몇 마리 남아있던 세균들이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녀서 이렇게 다시 증상이 재발하면서 내성균에 의해서 재발했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자연치료가 됐는데 그 과정에 잠깐 그렇게 이제 활동하던 내성균들이 비말이나 혹은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게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타인은 내성을 갖는 균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원래 1세대 항생제만 써도 잘 듣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도 모르게 2세대 혹은 3세대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로 원내에서 장기간 항생제 복용을 하는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내성균에 감염이 돼서 쉽지 않은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환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생제를 많이 먹인 가축이나 생선으로부터 우리가 잘 모르게 섭취를 통해서 항생제를 복용하게 돼버리면 그게 밀양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세균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성균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성균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우리가 가벼운 상처가 나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상처에 세균이 감염이 됐는데 그 세균이 항생제에 잘 안 듣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바른다 하더라도 이 상처가 잘 안 낫게 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연고의 대명사가 바로 후시딘인데 후시딘 사용이 지난 50년, 60년간 많다 보니까 실제로 후시딘 안에 들어있는 퓨시드산 나트륨이라는 그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처가 났을 때 후시딘보다는 다음 세대의 항생제 연고를 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외과 수술을 감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그런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적정 항생제를 활용을 하면 수술 후 수술 과정에서의 균 감염이랄지 수술 후 치료에 있어서도 수월했는데 그게 훨씬 더 어려워져서 수술 자체의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점이 바로 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성균 확대가 주는 실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균은 확대의 문제는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생제 복용을 최대한 조심하고 항생제의 복용 규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내 몸이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혹은 국가를 넘어서 범국가적으로 인류 전체가 항생제 내성의 부작용을 잘 인지하고 최대한 내성균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관념이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생활 위생 철칙들이 있죠. 손 씻기를 자주 하고 손 소독을 자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의 전파에도 억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성균은 확대를 저지하는 것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고 위생 철칙들을 잘 준수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보다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